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보시는 조간신문에 이렇게 보면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아마 일주일이면 한두 개 정도는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많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2019년과 2020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야말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바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참여하고 또는 이미 참여를 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마련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렇게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오늘 44 위약금까지입니다. 자, 먼저 장점,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요즘은 제일 큰 부각되는 장점이 분양가 상한제 예외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행사들이 아예 토지를 전부 확보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지역주택조합의 본 뜻에는 맞지는 않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 없는 서민들이 값싸게 마련하기 위한 거지, 시행사들이 어찌 보면 편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장 큰 장점이 분양가 상한제 예외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관리여에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아마 신문지상이나 또는 여러 홍보관 이런 데 가보면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게 가격이 저렴하다. 이걸 많이 홍보를 하는데 실제 입주할 때 보면 처음 제시한 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격이 저렴하다 이 부분만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는 건 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 일반 분양분보다 당연히 뭐 양호한 동호수를 배정받고 뭐 또 동호인, 동일 직장 등 특수 용도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과 거주 기간이 있고요. 또 이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객체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높다.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추가 부담금 발생이 안 하는 경우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거의 100% 추가 부담금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뭐 평당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에 덜컥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간 갈등도 있고요. 또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은 뭐 어려운 이 부분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대규모로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자초 위험성이 있다. 이건 실제로 사업이 중간에 자초해서 조합이 파산한 현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낸 조합원 가입금이라든지 또 계약금이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떼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절차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조합에 가입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를 뭐 시행사나 조합이
나한테 시공자가 아파트를 줘서 시행 업무 대행자가 또는 조합이 나한테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모두 나에게 기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처음 제시한 아파트 가격보다 더 이익이 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손실이 나면 낫지 이익이 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사업 주체라는 거 제발 좀 명심하셨으면.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처음에 그냥 계약을 하면 그대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의 주체다. 이 점을 좀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 오피스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 지역주택조합은 그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을 할 수 있고. 이제 진행 절차를 아마 이 부분이 오늘 강의할 때 가장 좀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처음에 발기인 조합, 몇 명이 모여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발기인 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법인은 아니지만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발기인들이 전문가면 굳이 업무 대행 계약은 안 해도 되겠죠.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게 2019년 바뀐 부분인데, 사용권입니다. 소유권은 아니고 50%의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 발기인들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이 토지 사용권도 확보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신문에다 그냥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참 좀 어찌 보면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무 제약도 없이 그냥 싸게,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싸게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부분이 폐해가 많다라고 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용권을 확보를 50%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을 신고하려면 신고해서 구청으로부터 수리가 돼야지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50%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해서 구청으로부터 수리가 돼야 됩니다. 수리가 안 되면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면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정 건설 세대수, 만약에 1000세대라고 하면 50% 이상이니까 501명을 모집해야 되겠죠. 예정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50%인데 이제 80%의 사용 권한을 30%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30%를 추가로 확보해서 80%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또 바뀐 내용입니다. 뭐냐? 1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그때서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창립총회는
다시 설명드리면 50% 이상의 조합원, 20명, 최소 20명 이상으로서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80% 이상의 사용권은 그 다음에 15%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창립총회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모집을 못한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사업자, 뭐 시공자겠죠. 그 시공자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시공자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뭐 일반 집으로 치면 건축허가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와 최종적인 공사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사용검사하고 입주를 하고 최종적으로 회산 후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가 이 부분을 꼭 좀 알아두시고,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이 50%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나서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려면 80%의 사용 권한과 1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원의 이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은 1, 2, 3 모두 갖춰야 됩니다. 즉, 조합 설립 인가 신청 1, 투기과열지구는 1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거나 그중 한 명에 한해서 85 이하 한 채, 한 명, 그중 한 명에 대해 세대원 중 한 명이 85 이하 한 채 정도 갖고 있어야지만, 물론 뭐 안 갖고 있어도 되죠, 당연히. 무주택이거나 요 85평방미터 이하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이라면 아마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0월 22일 법이 바뀌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즉, 무주택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그 다음에 다른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이제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요 요건, 거주 요건은 이제 없어집니다. 거주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을 하고 나서는 요 제한 거주 요건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당첨자 지위, 내가 당첨이 어떤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런 지위를 전매했거나, 또는 당첨됐지만 계약을 안 해서 당첨자 지위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숙사나 오피스텔, 고시원 소유는 주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상가를 소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그중 한 명 정도가 85평방미터 이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이나 상가나 이런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이나 사위, 이것도 역시 무관합니다. 세대 장인하고 사위가 뭐 집이 있다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 자격이 근무, 질병치료 등으로 일시 상실은 또 인정이 됩니다. 내가 이 세대주 자격, 내가 어디 뭐 근무를 한다든지 또 질병 치료를 위해서 어디로 일정 한번 옮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상실은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6월 3일자로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 제도가 도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23일 날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인 발기인, 그 발기인들도 자격이 신설됐고, 또 주택조합의 그 발기인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 조합원으로 당연히 가입한 걸로 의제가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날 5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한 이후에 모집 신고를 해라.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않고 모집하면 안 된다라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 사용 권한 50%를 정할 때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걸 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50%를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협의 서류까지 내라,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서, 모집 신고서는 이렇게 서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합원 모집 신고서가 서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보면 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또 50%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업무 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가 자본금과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업무 대행 계약서. 그 업무 대행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사실은 발기인 조합을 결성하고 나서 바로 업무 대행자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총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규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규약은 없지만 모집 신고서를 만들려고 하면 이 규약을 토대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기인들은 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조합 가입 계약서 이 부분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법에서 침묵을 지켰는데 이제 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도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여기 1, 2, 3, 4, 5, 6번 이렇게 계약서를 넣어야 되고, 또 작성 의무, 꼭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적으로 해서 신설이 됐고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의 가입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는 이 부분이 깜깜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속이면 가입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예정 건설 세대수의 50% 이상과 최소 20명 이상은 모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합원 구성 요건 유지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명확하게 2019년 10월 22일 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비 예치 및 반환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개정입니다. 참 잘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국토교통부한테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차를 한 대 사도 꼼꼼히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내 전 재산을 투입하는 이런 계약은 충동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괜히 우리 이쪽에 지금 평당 5천만 원 아파트가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 된대.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검색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 하더라.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또 전화 같은 거 하죠.
너 왜 가입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급히 이제 다음날, 그 모집하는 발기인 그쪽에 전화를 했던가 찾아가서, 돌려주세요. 나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제 2020년 작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됐고, 이 시행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한 경우는 뭐 이 법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020년 12월 11일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 모집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있죠. 처음에 가장 먼저 질문할 게 뭐다?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1일 전이다. 그걸 반드시 그 가입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십시오.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일하면 이 가입비 예치제도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꼼꼼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입비,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낸 돈을 예치를 하고, 내가 낸 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30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 가입했다라고 생각 들면 가입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비 예치한 돈, 그 가입비 예치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조합에서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나 꼭 여기서 핵심으로 꼭 알아두실 건 2020년 12월 11일 후부터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작동을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종결총회가 신설됐습니다. 이건 뭐 무슨 얘기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요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서 아예 사업을 종결하다. 이런 부분도 신설이 됐고, 요 조항은 2021년 7월 24일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 조항은 아직 시행은 안 되지만 곧 뭐 7월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추가 모집하고 결혼 충원, 조합원 추가 모집. 그 공개 모집, 아까 조합원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된 이후에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조합원이 사망, 가입한 조합원이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가능합니다. 즉 설립인가 전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설립인가 전. 설립인가, 왜냐? 한번 신고했으니까 이미 신고한 걸 또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신고했으니까 선착순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 당연하죠. 이건 뭐 이미 신고했는데 뭘 또 신고를 해. 그러니까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이제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교체나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교체나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모집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고, 그것도 언제까지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전까지만 추가 모집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그러니까 원칙은 불가하지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전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보충하는 경우. 그래서 결혼 보충이 이제 어떤 경우냐? 사망. 그러니까 조합 가입을 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요 상속 부분이 아니라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돌아가신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조합 가입하신 분이 조합을 가입하고 돌아가시면 그 자격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격이 상속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으로 처리돼서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요구하는 예정 부지 소유권을 전부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그때 가능합니다. 그 양도, 증여, 판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탈퇴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탈퇴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조합원 탈퇴가 쉽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탈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탈퇴로 50% 미만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탈퇴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내가 조합원 가입하고 30일 내에 청약 철회 요 경우 빼놓으면 정말로 이 탈퇴는 어렵습니다. 탈퇴는 쉽지 않다.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격 상실. 아까 조합원 자격은 뭐다?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세대주 중에 한 명이 85 정도 이하 한 채만 소유했을 경우, 그 다음에 6개월이, 그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6개월 거주 요건,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주택 세대주,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집을 사버렸다, 또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럼 무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격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예정 건설 세대수가 변경이 돼서 내가 모집한 조합원이 50%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만 결혼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이 자격, 새로 보충되는 조합원의 자격은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따집니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 그런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전매 금지 사유, 즉 투기 과열 지구는 안 됩니다. 서울은 대부분 투기 과열 지구죠. 서울은 다 투기 과열 지구죠. 서울은 전부. 그러니까 서울은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지위 양도 자체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쨌든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이후여야 되고,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되고, 저당권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에서는 불가하죠. 조합원 지위 양도는 서울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여러분들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 홍보하시는 분이 아이고 선생님 나중에 가입하시고 양도하시면 돼요. 이런 말에 피 붙여가지고 프리미엄 피라고 그러죠. 피 붙여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세요. 라는 말에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다 조합원 탈퇴 안 된다. 한번 가입하면 죽으나 사나 가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집 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사면 당연히 자격 상실되지만 그때도 내가 낸 돈 중에 일정 부분 대행 수수료 이런 돈은 또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을 정말 지역주택조합은 신중히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탈퇴. 아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30일 내에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30일 내. 그러나 이게 2020년 아까 11월 며칠에 11월 11일인가 그때라고 그랬죠. 30일 내에 철회는 가능합니다. 30일 후부터는 조합 규약으로
탈퇴 및 비용 환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법조문에 보면 이게 주택법 12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조합원의 탈퇴라고 딱 법조문이 돼 있기 때문에 아유 변호사님 탈퇴가 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탈퇴 이건 말로만 돼 있지.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돼 있지. 뭐냐면 이 말로만 요 규약, 요 조합 규약. 자,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뭐 서면으로 통과하고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위원회 이거 탈퇴 안 시켜줍니다. 이랑은 뭐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탈퇴 조합원 자기 제명 등으로 상실한 자에 대해서 이게 뭐 이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부담금 및 환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아파트를 사서 무주택자가 이제 아니어서 자격상실돼서 탈퇴를 해도 내가 낸 돈은 엄청 나중에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 규약으로 사실상 탈퇴 및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조문으로 탈퇴 있지만 조합원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뭐 조합에서 선의로서 이렇게 탈퇴시켜주면 좋은데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을 하신다라고 치면 여러분 같으면 과연 탈퇴시켜 드리겠습니까? 지금 모집하기가 힘들은데.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조합 모집 주체 및 조합에 대한 견제 수단, 조합원들이 조합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진짜 이것도 국토교통부가 정말 전에는 조합 견제 수단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조합에 대한 견제 수단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3일부터 모집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공개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요 날짜 12월 10일 날 개정을 해서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미 시행돼도 작년부터 여기 조합 가입 시 예치 또 조합 가입비를 예치해라. 그 다음에 30일 내에 철회하면 환급해주라. 이런 제도도 생겼고, 그 다음에 연간 자금 운용 개입 및 자금 집행 실적을 시장군수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즉 자금 운용 계획과 내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다 집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집 주체라고 하면 발기인과 업무대행자를 말합니다. 발기인과 업무대행자가 주택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 서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죠.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 공급을 할 때 광고를 하면 그 사본을 반드시 또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1월 24일 참 이때 많이 중요한 개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20년 7월 24일, 2020년 12월 11일 시행이 어떤 거는 7월 24일 시행되고 어떤 건 12월 11일 시행되는데 지금은 뭐 2021년이니까 전부 시행이 되죠. 그래서 자 토지 사용 권한을 50% 이상 확보하고 모집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발기인 자격 기준도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을 제시하고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의 설명 의무까지, 계약서 내용을 설명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계약서 내용 설명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라는 이해 확인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해 확인서까지. 이게 왜 이러느냐? 하도 그냥 싼 맛에 옆에 5천만 원인데 여기 3천만 원이래. 그냥 가입하니까 여기에 보면 선생님 이거 가입하면 나중에 추가 부담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했다라는 이해 확인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해 확인서까지.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광고할 때 준수상 모집 광고를 함부로 못 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집 광고를 못 합니다.
그다음에 모집할 때 금지 사항도 딱 모집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금지 사항도 뒀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시 토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 조항.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이게 참 사실 이 토지 소유권 확보 이 부분은 참 함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정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쟁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금은 신탁업자한테 보관해야 된다. 자금은 업무대행자가 아닙니다. 자금은 신탁회사한테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장부를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참 엄청난 개정이 있었죠. 또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는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을 해서 이것도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 조합 모집 주체, 발기인이나 또 이 업무대행자 또는 이제 조합이 설립이 인가가 되면 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견제 수단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이제 그 지금 조합 임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해서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19년의 개정 내용을 보면 여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표지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운용 계획, 가입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30일 내에 청약 철회 및 환급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고, 이제 2020년에는 정말로 많은 아까 지금 설명드린 이렇게 이 표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은 이 표를 보고 참 엄청난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법 개정은 굉장히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중복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표로, 아이고 제가 이거 눈도 작은데 이거 작성하느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고요. 모집 주체에 대한 이제 시정 요구. 아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집 주체는 발기인과 업무대행자를 말합니다. 그 법에 위반하면 이렇게 업무대행하는 모집 주체라고 하는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합원들은 만약에 조합 임원들이 뭔가 법을 안 지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구청에, 서울 같으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달라라고 민원을 제기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런 민원 제기를 하면 이제 뭐 제가 서울시 동작구 고문 변호사로 있는데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뭐 담당자는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담당자한테 한번 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 조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 요구를 구청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 임원 분기별 실적 보고서. 여기 분기별 실적 보고서 보면 여기 보면 모집 현황 또 소유권, 대지의 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칙으로 정한 거 보면 여기 뭐 주택조합에 필요한 관련 법령 신고 승인, 또 설계자, 시공자,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 체결 현황. 이게 중요합니다.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이게 참 애매하죠.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애매하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또 명확합니다. 조합에서 돈을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또 비용, 돈이 지출된 거, 또 돈을 받은 거나 지출된 건 전부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게 자꾸 조합에서 정보 공개 요청하면
야, 그런 말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차입 부분, 주택건설공사 진행 현황. 참 엄청난 제도가 탄생을 했죠, 이제. 예전에는 소유권 확보 현황, 조합원 모집 현황도 다 깜깜이었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아이고, 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렇게, 아예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서,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정도 또 제출을. 또 이 교토교통부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시장군수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뜻은 뭐죠?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면 조합원들은 시장군수한테 제출한 것 좀 정보 공개해달라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시장군수한테 제출해야 되니까 뭐 조합원들한테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면 조합원들은 정보공개 요청해서 시장군수한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다 보여줍니다.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거냐, 직전 연도의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 업무대행자 선정, 그 다음에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에 관한 자료, 이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다. 참 이 부분은 정말 잘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보관 업무 신탁업자 대행. 자금은 반드시 그 신탁업자한테 대행을 해야 돼요. 업무대행자가 아닙니다. 업무대행자를 선정했어도 신탁회사한테 자금은 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까지. 그런데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이미 아파트 다 진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오해하시는 게 많아요. 자, 가입을 하러 딱 가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 받는 돈은 전부 다 이 신탁업자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하니까 안심하시고 가입하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허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조합에 돈 쓰는 걸 신탁회사가 전부 통제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함부로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 돈을 신탁회사가 안 내주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신탁업자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탁업자는 그냥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은행이 무슨 통제를 합니까? 비밀번호하고 지출 결의서, 지출 그거 하고 비밀번호하고 통장 도장만 딱 맞으면 내주잖아요. 은행입니다, 은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 여기 지역주택조합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이 지출 결의서 해서 올리면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제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안전하다. 그래서 내 돈은 정말로 어디 안 가고 잘못될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 이런 말에 현혹당하시면 안 된다. 그냥 이 신탁회사는 은행 역할을 한다. 그래도 여기 맡기는 게 낫긴 낫죠. 그래도 좀 한번 좀 귀찮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